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생각이냐 하면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저는 역교론이다.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암기만 주장하는 것은 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차례표를 가지고 구조화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왜 이런 단원 제목들이 있느냐, 그걸 이해하시면 아마 접근이 굉장히 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강쌤들은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일 텐데요. 뭐 이제 단톡방을 제가 만들 거예요. 직강쌤들하고 인강쌤들 별도로 만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매주 제가 자료 좀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 단톡방 안 오셔도 되고, 저한테 그럼 카톡을 안 보내셔도 되고요. 다 카톡 보내주시면 단톡방을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 드리고, 자, 이제 차례표를 가지고요. 전체 구조를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자, 제가 첫 질문을 좀 요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교육과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교육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가 붙죠. 역사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역사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라는 과목이 생겼을 때부터 이 고민은 해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것인 거죠. 과연 역사가 사회 과목일까 아닐까? 자, 이런 고민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추세로는 역사 교육을 사회과 교육이랑은 분리하려는 교수님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대 상황에서는 그나마 한 번 정도 무엇이 분리된 적이 있었느냐 하면 국사가 사회과로부터 분리되었던 적이 3차 교육 과정에서 한번 있었다가 다시 사회과랑 합쳐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무슨 과에 소속되어 있다? 사회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졸업장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식 때문에 안타깝게도 학교 현장에 가면 우리한테 뭘 가르치라고도 한다? 사회를 가르치라고도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부당한 대우인 것은 맞지만, 다른 과목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역사라는 그 순수한 학문으로 보지 않고 어떤 학문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회과 속의 역사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사회과, 사회과학과 다르다는 얘기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의 특성, 특징, 고유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연구 결과가 역사 교육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역사가 우선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우선 고민될 수밖에 없다. 역사로서 가르치든 역사를 가르치든 우선적으로는 묘하게도 어디가 포인트가 되느냐 하면 교육이 먼저 포인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의 고민 자체가 처음에 먼저 이루어진 건 이 부분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역사로서 가르치든 역사를 가르치든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고 연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내년에 선생님들이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가르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느끼는 현실은 공문에 쫓기다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교사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만 사실 그 고민은 빠르면 1년이고요. 한 2, 3년 안에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공문을 다룰 줄 아는 게 수월해지면 그 고민은 사라지거든요. 물론 그 고민이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떠오를 거예요. 교사들 간의 관계,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좋아했나 해서 애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석기를 가르친다, 아니면 삼국시대를 가르친다, 로마를 가르친다,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죠. 아니면 한나라, 당나라,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자, 이걸 가르칠 때
모든 교과목들에 공통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설명하는 거죠, 쭉.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이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당연히 뭘 고민하게 되느냐 하면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과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래서 교사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와 어떻게 가르치느냐로 수업은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쭉 연구해서 이제 이런 명칭을 붙인 거죠. 수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를 가지고 먼저 수업을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들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고민은 교사와 학생의 행위를 중심으로 수업을 나누는 것과 그것을 무엇을 가르칠 거냐로 나누는 것이 수업에서 큰 두 가지 유형이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뭐다? 교수, 학습, 활동에 따른 유형이 있고 하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즉 내용, 구성에 따른 유형이 있는 거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단순하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외운 거는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묻는지 오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말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강의식이다. 그리고 자, 쌤은 아까 유클리드가 어떤 업적이 있다고 그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묻고 또 확인해주고 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한번 쌤한테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대화 나눴던 왕은 누구다? 포톨레마이오스 1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문이거나 발문이 되는 거고, 제가 물었던 것은 확산적이거나 창의적인 답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지기억 질문일 뿐이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을 끌고 오는 교수 학습 유형은 문답식 수업이고,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 갈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뗀석기와 간석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뗀석기와 간석기를 만드는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가는 게 뭐죠? 만들기 수업이고, 그 만들기 수업 중에서도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역사신문 만들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만들기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왜 그들은 뗀석기를 만들었고 왜 간석기라는 걸 만들었을까? 아니면 시대 상황이 한계했을까?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학생활동 중심이라고 해서 탐구 수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조, 2조 이렇게 모아가면 그래서 그 속에서 한번 너희들끼리 얘기해봐. 어떤 결론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가면은 뭐죠? 토론식 수업. 그리고 또 토론식 수업에서도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인물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인물이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보면 찬성, 그 다음에 반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모든 별로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그 토론식 수업 중에서도 주로 뭐가 됩니까? 논쟁.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하나의 자, 결과를 여러분들이 쭉 토론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 보시오. 이러면 토의식.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학교 가서 쭉 어떤 수업을 할 거냐를 먼저 고민할 때 나와 학생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교수, 학습, 활동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토의나 그 토론 속에 있는 논쟁에서 바라볼 때 역교론 책에
사례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찬반을 벌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찬반 토론한다는 것은 토론 수업이고, 조금 더 좁힌다면 그 중에서 논쟁이 될 수 있죠. 자, 요걸 제가 계속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시험 문제가 우리들한테 토론식이라는 용어를 요구하는 문제인지, 그 안에서 논쟁이라는 용어를 우리한테 묻는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토론식 수업이라고 답을 쓸 수도 있고, 좁혀서 논쟁이라고 답을 쓸 수도 있겠죠. 문제 판단이 잘못해서 토의식 수업인데 둘 다 쓰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수업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자, 이걸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수업이라고 판단하느냐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절대 답이 안 되는 건 토론식 수업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교사학습 활동 유형이 묻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 구성으로 물었을 때는 제가 그냥 인물이라는 이 인물을 끌고 들어온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판단해 보면 무슨 수업이 될 수 있다. 인물학습. 그래서 그런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물학습을 강의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인물학습을 토론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갑니다. 역사교육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접하셔야 되는 건 수업의 유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수업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나열하고 병렬식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걸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수, 학습활동 유형으로 나누는 유형들과 무엇을 수업하느냐에 따른 내용, 구성에 따른 수업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대표적으로 인물학습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요것을 사례로 든 이유는 올해 시험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에 특정한 시대를 수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흥선대원군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요. 19세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수업을 한다면 이게 시대학습이 되는 거죠. 올해가 그 두 개 문제였었죠. 물론 거기에서도 적절하게 어떤 수업 유형인지 이미 좀 큰 틀에서 나누어져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유형들을 두 개로 나누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잘 보시면 명칭들이 막 있지만 그게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눈 거다? 교사가 교수 가르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나눈 건지 오늘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로 나눈 그 두 가지 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 유형, 그 다음에 내용 구성에 따른 유형. 그래서 역사교육은 저는 우선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보통 대부분의 사실 교사들은 특히 저는 그런 편인데요. 수업을 하면 뭐 간단하게 묻는 형식이 있긴 하지만 그게 주가 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조금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대부분은 저희 설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수업을 한다는 것에서 이 수업을 어떤 표현으로 할 거냐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설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수업을 하든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차 수업 실현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15분, 20분이라는 단위 내에서 한 앞에 10분 혹은 10여 분은 대부분 일단은 뭘 해야 된다? 내가 강의식 수업하기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 강의식 수업은 내가
이 표현으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누군지는 알죠? 그냥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다는 아이들의 대답에는 이름만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정책을 펴서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도 아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계속 또 세뇌시켜 볼까요? 1층에 사우나실이 있다는 걸 아는 학생이 있고 전혀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전제를 깔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고 뭐 내가 얘기하고 싶은 지점에 따라 다르겠죠. 뭐 고종의 아버지를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설명들도 교수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팩트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지나온 과거의 사실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팩트인 거고 역사가가 해야 될 일은 그 팩트를 편견 없이 잘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본질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올해 시험도 또 인과관계가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역시 이것도 확인해 보면 어려운 문제였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역사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제법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과목이 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울까 라는 사실을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결론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정말 이 딱 한마디예요. 지나간 과거의 일이다. 사실 이 말은 어떤 것까지 표현하는 거냐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또 똑같이요. 저는 그 호텔에 처음 갔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고 저는 분명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겪는 일은 다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는 아무리 책으로 읽어도 경험할 수가 없죠.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뿐이냐 하면 지나간 과거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 문장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지나간 과거인데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지 지나간 과거니까 어렵지 왜? 절대로 다시 경험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지금 내가 직접 그 호텔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순전히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역사가 더 어려운 이유는 이것도 시험 문제였죠. 무엇이 개입되어 있다? 시간. 자,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 그래서 어려운 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우나를 찾아가는 걸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들 근처에 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생각해 보자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2학년 일반 교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우나가 있어 라고 비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것도 기출인데요 그걸 무슨 설명이라고 하죠? 자 경험할 수 없는 걸 학생들이 경험하는 친숙한 걸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게 친숙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도 다 머릿속에서 그리기 때문인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얘기를 했고, 학교의 구조를 애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다? 유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누는 거죠.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주세요. 판서는 요 단어만 쓸 건데, 설명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 하면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그래서 쭉 역사라는 과목의 특성이 뭐다,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설명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설명이 일반적 역사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역사 설명에는 금방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유추, 그 다음에 인과적 설명, 비교적 설명, 총괄,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될까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질문 한번 던졌지만, 역사는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고민의 근본 속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역사는 과학이냐? 아니냐? 혹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문학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요. 과학이냐? 아니냐? 보통 과학이냐? 문학이냐? 그래서 역사도 사실은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측이 예전에 많았었죠. 지금은 이제 그 인식에서 탈피하는 끊임없는 반론들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어쩌면 역사는 과학이다, 과학적인 것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세였고, 제가 작년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2024, 25 전후로 해서 이 관점이 또 우리나라에서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관념이 우세가 되면은 역사과의 독립은 더 안 됩니다. 계속 사회과랑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설명 방식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과학적 설명. 그래서 일단 설명 방식이 몇 가지? 일반적 역사 설명, 과학적 설명. 이 두 가지가 먼저 떠올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역사라는 과목을 과학이다 아니다는 논쟁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오고,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는 기록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거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의 환빠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빠 논쟁은 다른 게 아니라, 아마 논쟁이라는 단어를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 탁 붙여서 그렇지, 어쨌든 이 대통령이 한당 고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끄러웠었죠. 어떻게 보면 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그 표현은 저는 굉장히 무식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당 고기를 하나의 정사로 언급해버렸고, 그걸 역사 전공자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냥 계속 강하게 질문해보니까 말을 어버버 해버리는 거죠. 뒤돌아서서는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북아역사재단 사장은. 근데 어쨌든 환단곡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보느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사실이다. 뭔 소리냐? 이거는 1979년에 있었던 하나의 소설과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소설과 같은 것으로 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가 또 나타난다? 문학, 그래서 주관성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런 속에서 객관적 사실로서 과학처럼 돌아가는 거 말고,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에서 끊임없이 역사가들의 뭐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주관과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나왔죠. 거기에서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오느냐 하면, 그래서 그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 과거 인물들이 왜 그것을 하려고 했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설명에도 무엇을 중심으로 설명하려는 게 나오죠?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설명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일반적 역사 설명, 그 다음에 과학적 역사 설명. 여기에는 이제 연역, 귀납,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고, 생략, 부분적 설명까지,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설명이고요. 일반적 역사 설명에서 인과적 설명 또한 범주로서 일반적 역사 설명이지, 인과적 설명은 또 어느 범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과학적 설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에 뭐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새로운 풍조로 나왔다? 인간.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 행위 설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뉜다는 걸 또 한번 구조화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는 그 설명 중에서 어느 파트를 냈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거, 1층에 있어요. 여기에서 나 같은 성미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에이씨, 안 가고 말지. 저희 성향은 실제로 좀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거 누르는 게 좀 오랜 세월 동안 눌렀지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왜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썼을까라는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파악을 해서 수교 거부를 썼구나라는 수단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의 합리적인 접근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위를 접근하는 게 행위 설명 중에 하나고, 올해 시험은 흥선대원군은 참 성격 급해요. 1층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에이씨, 끊어내는 성격이야.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라든지 외세하고의 관계를 중국하고 봤더니 이 새끼들이 자꾸 들어오네, 에이씨 하고 잘라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설명은 몇 가지? 3가지. 자, 보이셔야 됩니다. 수업 유형 크게 몇 가지? 2가지. 지금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외우는 거는 각 장에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또 큰 틀. 일반적 역사 설명, 과학적 설명, 행위 설명. 자, 요게 사실은 설명과 수업을 이렇게 판서를 했지만 이거는 하나로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강의식 설명을 할 때 행위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연역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기납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전제를 깔아서 당연해라고 하면서 부분 설명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요거는 하나로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2개가 가장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역교는 배웠더니 쓸모없다라는 것은 암기만 해서 그런 거고요. 이 2가지 계속 써먹으셔야 됩니다, 학교 가서.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 흥선대원군을 가르칠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과서에 없는 사람도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2가지를 고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왜 가르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럼 너는 없는데 왜 가르쳐? 라고 할 수 있는 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가르친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 또 하나는 흥선대원군을 가르친다가 중요한데, 왜 흥선대원군이냐라고 물어보면 교과서 말고 다른 대답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흥선대원군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구석기는 뗀석기를 가르쳐야 할까? 왜 신석기는 간석기를 가르쳐야 하고, 2026년에 와서 급등하고 있는 구리, 청동기 시대에는 왜 청동을 얘기를 해야 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우리들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니까 가르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행위를 하려면 2가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것에서 이거를 고민하게 돼 있고요. 맞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죠? 교재를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가르칠 때 교과서에 있지만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교과서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와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과 관련되느냐 하면 내용과 관련돼요. 그리고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용에서 무엇이 내용인데 라고 물어보면 지식.
그러면 그 지식이 뭘로 이루어졌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막 쪼개어지죠. 역사적 사실.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뗀 새끼도 그렇고 간 새끼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이 우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막 가르치다 보면 그 사실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이 성향이 참 독특하죠?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걸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개념도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막 생각하더니 그 개념을 더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려 버리네? 그게 일반. 그래서 그걸 더 끌어올리네? 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에서 개념, 일반화, 이론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근데 내용에는 사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어쩌면 이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실들을 내가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알아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 구조는 크게 바퀴가 2개가 있고 뒷바퀴 쪽에 체인이 있고요, 페달이 있다, 뭐 이런 구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뭘 하는 게 필요해요? 페달을 밟아서 달리는 걸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경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있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가 직접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엮어나가는지에 대한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 그런 기능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와, 정말 역사라는 것은 팩트만 배우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학생들 나름대로 뭐가 생겨요? 생각하는 바가 생기죠. 그거를 우리들은 몇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사고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사고들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태도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과 태도와 여러 사고와 기능들을 다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뽑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다 가르칠 수 없으니 누군가가 기록해 둔 거에서 또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선택을 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머릿속에 남겨둬야 되는 거는 내용에 대한 무엇이 있다? 선정.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뽑아두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중요성의 원칙이죠. 그러면 그렇게 뽑았다 이제. 자, 뽑아내는 게 뭐라고요? 선정이고, 자, 뽑아내고 나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순서로 묶어가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조직.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또 내용 조직 중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제 중심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뭘 뽑을 거냐가 선정이라면 그 뽑은 것들을 어떻게 나열할 거냐의 고민이 뭐다? 조직이다. 그래서 이 나열의 문제를 학자들은 사실 어떤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계열화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범위의 문제는 뭐다? 선정이고 계열화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용 자체가 뭐냐? 이거 하고요. 내용의 선정 문제와 내용의 조직 문제, 이렇게 3개 파트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내용의 조직 중에서 원리 3개 중에 통합성의 원리를 묻기도 했고 주제 중심을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쫙 담아내고 있는 게 뭐다? 교재. 올해는 이 교재와 관련해서 2가지가 나왔다고 봐야죠. 하나는 교과서관, 하나는 연표. 이런 게 교재죠. 자, 저쪽에 PPT 한번 보실까요? 라고 했을 때 PPT도 뭐다? 교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라는 범위는 굉장히 폭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교재는 당연히 교과서가 우리는 우선인 거고, 그래서 이 교과서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부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수많은 학자들과 연구진들이 고민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절대시.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는 끊임없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쓰지 말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과서를 절대시하는 것을 무슨 교과서관이라고 많이 썼느냐 하면 성전적 교과서관. 그거는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절대시하고 교과서의 내용 자체를 객관적인 지식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뭔 소리입니까? 2025, 2026년 이 시대에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내 맘대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이 생각이잖아요. 교과서도 하나에 불과하다. 무엇에? 참고 자료에. 그러면 교과서도 한 개의 자료에 불과하고 또 다른 자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자료는 교과서 외의 자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직접 박물관을 볼 수도 있고 그것만 별도로 모아놓은 걸 볼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만들어내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교과서관은 도구적 교과서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재 속에는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리스를 한다 아니면 주나라를 한다 진전까지, 그런 걸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생각하는지 한번 살짝 떠올려 보시죠. 삼국도 좋고요. 자, 여기에도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시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야 한번 들어봐. 자, 삼국시대는 보통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부터 해서 통일되기 전까지 7세기까지 시간 흐름이 있고, 자, 각 삼국에서의 중요한 왕이 몇 세기인지 쭉 먼저 연표를 그려주는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그 왕들의 구체적인 업적은 모르지만 뭐는 볼 수 있어요?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데 일단 좋죠. 근데 여기에는 허점이 있어요. 연표는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의 흐름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좋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확실히 보여줍니까? 시간적 흐름은 잘 보여주죠. 자, 그러고 나서 수업을 쭉 했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했고 신라도 했고 그 다음에 백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의 변화 과정도 다시 쭉 했고 하고 나서 정리형으로 또 뭐 할 수 있죠? 연표 또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형으로 연표를 하면 이제 사실들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요약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연표는 시작할 때 하든 끝날 때 하든 뭐는 정말 잘 보여준다. 시간적 흐름은 진짜 잘 보여줘. 그러니까 올해 물어본 게 그거죠. 그게 뭐다? 교재죠. 지도도 교재고 연표도 교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재라는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단어,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역사 교육 파트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어디까지냐 하면은 파트 5까지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 가지고 수업을 다 하고 나면 뭐 합니까? 평가. 사실 이제 저는 평가는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약간 좀 저 표현을 한다면 이건 좀 기술적인 거라고 봐요. 그죠? 그냥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시험 문제 내고 애들 점수 매기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수업, 설명, 내용, 교재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거고 이해를 잘해서 외워야 되고 실제로 이 네 가지 파트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글자들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크게 볼 때 뭐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상태가 자신의 지금 뭐다? 실력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처음 온 분이라면 이거 외에는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이 그거겠죠. 근데 김종문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걸 누가 몰라?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오늘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정리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꺼집어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이쪽 부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 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역사 교육은 정말 뭐지? 이 고민을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하고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쭉 모아서 정리한 게 저는 최종적인 거라고 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처음에 다 담고 있는 게 무슨 책? 역사교육의 이해 파란 책입니다. 혹시 희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나온지 아세요? 2001년도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파란 책. 이걸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 혹시 이런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뭔지 아세요? 파란 책 다음에. 여러분들 초록책 아니면 남색 책으로 생각하죠. 신기하게도 갈색 책이 두 번째입니다. 갈색 책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이런 거 없잖아요. 뭔가 이론적 접근이 많죠? 그래서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연구가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007년도에 뭐가 나올까요? 초록책이 나와요. 초록책의 핵심은 요걸 담고 있죠. 남색이 2009년도예요. 이것에 좀 더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남색 책에서는 이런 실질적인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갈색 책에서 한 번, 남색 책에서 한 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걸 고민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 질문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것을 제목으로 얘기하는 책이 E.H. 카의 책이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위계질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문제는 싫어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건 이거는 수험생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잘 아는 고민을 해봅시다. 역사는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 교과서에도 있어요. 자, 역사는 지나온 과거 사실이다 라고 역사를 규정하는 게 있고, 아니야,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유물. 그 중에서도 문자가 나온 이후로는 무엇? 기록.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크게 두 관점으로 나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관점이 적어도 1000년 이상의 논쟁이 있는 거긴 하지만, 논쟁을 없애고 싶은 거는 둘 다 있다고 얘기를 하면 논쟁은 없어지죠. 사실 두 측면 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 개인적인 역사 공부 과정에서는 이쪽이 주였다가 저는 이쪽을 흡수하는 형태로 지금 개인적으로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둘 다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의 역사는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우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환단 고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없는 이유도 뭡니까?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기록이 과연 진짜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논쟁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거는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나가면 이거는 주관성을 좀 더 강조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객관, 그 다음에 주관, 이걸 고민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이 단어까지 가게 돼 있죠. 역사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좀 더 강조된다?
역사는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다? 이렇게 흐름을 형성을 하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역사가 사실 중심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과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판단이 서죠. 설명 중에서도 어떤 설명을 주로 쓸 수밖에 없습니까? 과학적 설명을 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역사는 과학이야. 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도 내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 있는 객관적 실체고, 그 객관적 실체는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수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에 경향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모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신에 세상의 모든 법칙은 예외가 있죠. 그래서 법칙 앞에 묘하게 혹시 어떤 단어 붙이는지 아세요? 일반 법칙이라고 붙여요. 일반은 뭐가 용납돼요? 예외가. 절대적 법칙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역사는요, 그 안에 사실들 포함한 것이지만 기록이다.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기록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땡땡 개새끼, 윤 땡땡 개새끼라고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존경하는 이, 존경하는 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걸 내가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할 수는 있지만, 기록은 그것이 두 경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게 타수냐 소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은 그런 거죠.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에 왜 이랬지? 아주 부정적으로 써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말 잘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뽑아내야 되느냐 하면 기록자의 해석과 관점을 뽑아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게 이 루트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론화시켰을 때 요것을 실증론으로 다가가게 되고, 이거는 관념론 쪽으로 다가가게 돼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실증론과 다원론이라는 용어가, 관념론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지만, 사실 그것보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과학이냐, 문학이냐라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역사가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은 일반적인 과학을 바라보는 입장의 생각과 사고를 해야 돼요. 맞나요? 기록이고 문학 쪽에 가깝다고 보고 여기에 주관이라는 게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면 과학적 법칙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사고의 영역과 결합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사고의 영역과 결합을 할 때 우리들의 역사를 대하는 사고, 내가 가르칠 때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 역사적 사고가 이 경로를 타고 온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뭐 특별한 게 있냐. 모든 과목과 똑같다. 자연과학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적 사고는 과목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이제 나오게 된다? 용어를 이렇게 붙인 거죠. 영역 중립이라는 말은 수학이라는 특성과 과학이라는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개별적인 특징은 안 중요하고 다 같다. 개별적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뭐예요? 뭔 소리 합니까? 역사는 역사다, 다르다. 그래서 이쪽 경로로 나온 것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립구도 속에서 영역 고유 인지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우리들이 역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저는 오른쪽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실천적인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르치면 계속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정말 역사는 뭘까? 과학일까? 아닐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역사가 뭘까라는 생각 속에서 사고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갔을 때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치는 게 누구를 마주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피아제, 필, 한람,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영역의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한람 쪽에서 나왔죠. 왜냐하면 한람은 대표적으로 무슨 주장을 했습니까? 좀 느릴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역사의 어떤 특별한 고유성을 얘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느리다. 그래서 왜 느릴까? 그랬더니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유를 대죠.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시간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었죠. 한람이 주장한 게 뭐냐, 이런 거.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거는 이런 데서 바라보는 거고, 역사가 기록이라고 하고 주관이 들어갔다고 바라봤을 때는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중립인지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 과목의 영역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다 과학으로 퉁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역사라고 하는 과목의 특징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두 가지는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 사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과학처럼 연역적으로 추론해내는 것도 있고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는 그 안에서 정말 지나간 과거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다? 해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시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있을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해석하잖아요. 이거를 부스가 갖다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도 역시 있었죠. 또 하나,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사를 사실은 무엇부터 먼저 수용했느냐 하면, 고2 때부터 막시즘을 엄청 읽어댔기 때문에, 막스 이론을 완전히 그냥 역사 공부할 때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는 과학이고, 필연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가 인간의 자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필연 속에 들어가는 게 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사의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 속에 내가 있어야 자유를 누리는 거다. 그 얘기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80년대 독재는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막아서려는 반동분자고, 그래서 그 반동분자를 없애는 과정 자체가 나의 자유다. 이렇게 저는 고2 때부터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필연론에 입각할 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연론에 입각하면 현재 이런
정치, 사회 체제를 담고 있는 국가는 막스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게끔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신념화되면 계속 어떻게 되느냐면 계속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는 역사용어로 반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그 반동을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굉장히 비역사적인 언어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반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이론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해보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19세기에 들어와서 외세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거다라는 필연론적인 것만으로는 수업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흥선대원군은 왜 그랬을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가르칠수록 그게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필연론적인 막스의 얘기로만 안 되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누구? 사람. 사람을 고민하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오늘 김정은 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지금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런 행동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 때문일 거야 라고 계속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추론하거나 해석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인간의 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행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이걸 역사적 사고 중에서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크게 보면 사실 이 부분은 판서를 안 해도 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파트에서 이제 막 우리들이 어쩌면 이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암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로체도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링우드도 보는 거고, 그러면서 재사고, 재연, 뭐 주체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들도 생각하느냐 하면 감정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러한 사고 속에서 또 뭐도 고민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역사 혹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건데를 고민하게 돼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는 연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고민 끝에 두 단어를 찾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런 주제를 생각을 했을 때 두 단어를 중심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공부는 끝나요. 어떤 두 단어? 역사는 이 흐름 속에서 뭐다? 자연 과학과 같기 때문에 역사는 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설명과 여기서 말하는 설명은 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금 저희 설명을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과학, 인과관계, 법칙에 근거한 것을 설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와 대비되게 이제 요 단어가 포인트죠.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사는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라집니다. 근데 이 역사는 이해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이해 속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주체험, 그 다음에 재사고, 재연, 또 뭐가 있을까요?
직관 이런 것들인데 또 어떤 게 이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뭐를 중시할까요? 주체험, 감정이입. 또 어떤 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 방식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를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특히 약간 구조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용어들을 보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구조적 상상이라는 표현들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적 상상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보관, 삽입, 그죠? 대안적 해석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게 이쪽 파트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계속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역사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좀 적용을 했으면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제가 좀 그림 그릴 줄 아는 건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간혹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보이는 비둘기라고 그렸는데, 저 풀이가 까마귀 같은데 이렇게 상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비둘기라고 그렸어요. 그런데 그냥 비둘기라고 그렸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봤더니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장면에 봤더니 창문 밖에 비둘기가 앉아 있네. 그래서 그 창문 밖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데 창문이 하필 여기에 크게 창살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로 창살도 있더라. 이렇게요. 자, 이게 왜 이제 보관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바라볼 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게 된다? 있다라고 상상하게 돼요. 이런 상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관이라고 부른다. 혹은 삽입이라고 부른다. 앞, 뒤냐, 중간이냐는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 뒤를 내가 상상해서 집어넣는 것이나 중간을 상상해서 집어넣는 것이나 사실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 용어로서 삽입과 보관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라고 보지 않죠. 두 개는 거의 동일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역사에서 보관 삽입으로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 혹은 시험 문제 이런 걸 바라볼 때 이런 걸 잘 보시면 사고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카이사르가 A 도시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C 도시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게 이제 역교련 책에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다는 기록과 여기에 있다는 기록을 봤을 때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쌤, 조금 전에 A에 있었는데 왜 C에 있어요?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보관 삽입은 어떤 개념이다? 아, A에 있고 C에 있네.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게 보관이다? 아, 여기에서 이쪽으로 뭐 했다? 이동했구나. 이렇게 사고할 줄 아는 게 보관 삽입이에요. 아, 여기에 안 보이지만 날개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기록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왜 A에 있다가 C에 있어요? 기록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고도 가능하지만 무슨 사고가 더 중요할 수 있다? A에 있다는 기록과 C에 있다는 기록은 둘 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거나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보관은 어떤 사고가 중요하다? 맞다라고 봤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넣어야죠. 여기에 날개가 있다는 것처럼 어떻게 사고해서 생각하라?
아, 이동했구나. 이런 사고 하나만 할 줄 알면요. 역사는 정말 쉽게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기기 이전에 뭐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추론이 엄청나게 많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추론 능력이 커지면 최근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단답형으로 답을 해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거나 추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다시 중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의 내용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와,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왼쪽에 판서되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아, 정말 저는 때려 죽여도 역사 교육론 안 할래요. 그러면 점수 반 이상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여기죠. 여기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긴 좀 잘 몰라도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걸로 해결 다 되죠. 요렇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앞으로 1년 내내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연구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역사는 뭔지 고민했고, 수업은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좀 누가 빠진 것 같다는 거죠. 누가 빠졌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나오냐면, 도대체 그럼 교사는 주체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색 책에서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특성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각자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업은 달라질 거잖아요. 내가 어떤 수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은 달라질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설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별도로 만들어냈죠. 다만 시험 문제도 여기에서 그래서 제법 있습니다. 교사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는 거다? 역사를 안다는 건 뭘까?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교사의 역사관, 교사의 교육관, 교사의 학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교사의 역사의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역사를 안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형을 모아봤더니 한 몇 가지 정도로 모은 거예요. 역사를 안다는 건 한 4가지로 모은 거죠. 그래서 개별적 사실이냐, 관계냐, 그 중에서도 인과관계냐,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 끌어모아서 그걸 유형화시켰죠? 맞나요? 그래서 행위도 들어갈 거고 평가도 들어갈 거고 해서 유형화시켰는데, 그 4가지 유형에 따른 교사의 수업과 설명이 있다는 거죠. 관계를 중시하는 교사는 인과관계 중심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고, 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고, 평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 그냥 역사는 사실이야 하면서 그냥 개별 사실만 쭉 나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도로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역사교육은 어떻게 발전했는데 이거죠. 그게 역사교육의 변화 과정이고, 그 중에서 시험 문제로서는 한국의 역사교육의 변화를 많이 내죠. 그 한 모습 중에가 언제 무엇이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 교육 과정에서 국사과가 독립했을 때 이런 문제를 낼 뿐만 아니라, 그래서 2022 개정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역사교육의 변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보면 끝나요. 그래서 사실 역사교육론에 대해서는 이 1시간만으로 저는 끝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이걸 진짜로 끝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이걸로 더 이상 역사교육 수업 없어요 라고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어떻게 해야 한다? 뭐 하냐 종건이 저거? 환불. 자, 이 스타일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에스컬레이트까지는 가보자. 이런 사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해서 갔다가 못 찾겠어. 또 에이 짜증나. 다른 사람. 또 에스컬레이터까지는 탔어. 근데 올라갔는데 또 못 찾겠어. 막 짜증이 중첩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 잘못이다? 포기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내가 99% 반성해야 되는 거죠. 거기 1%를 왜 남겨두느냐 하면 각자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제 조금씩은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1% 정도는 해달라는 거예요. 1층 저까지 가봤는데 에스컬레이터 안 보여요 라고 나한테 뭐 해라? 얘기해라. 그냥 가지 말고 올라갔는데 어느 방향인지 안 보여요. 김종훈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노력들은 1% 하시라.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된다. 그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한 거냐 하면 이제 보실까요? 자, 차례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 오른쪽이 제가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고민하고 설명을 고민하고 평가하고 뭘 가르칠 거냐,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고민하느냐 하면, 그래서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왜라는 건 제가 그냥 일상용어로 쓴 거고요. 사실은 뭘 고민한다? 목적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좀 거대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뭐 간단하게 물어보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고 왜 인강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뭡니까? 뭐 성적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하지만 결국은 뭐죠? 시험.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에는 어떻게 가느냐면 거꾸로 가는 거죠. 거대한 목적을 먼저 보고 목적 아래에 있는 목표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보고 담고 있는 교재 보고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거 보고 설명하는 거 요까지를 한 바퀴 돌리고 얘를 중간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단은 목적, 목표, 2단은 내용, 3단은 교재, 4단은 수업, 5단은 설명, 6단은 평가.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로 치면 받칩니다. 그리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더 7단원에서 뭐 할 거다? 요걸 정리하면서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의 편제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을 1단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 편제 방식은 일단 세 권의 책의 흐름을 가지고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요약하면서 뭘 본다? 7단원. 그러면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고민이 살짝 들어가 있을 거다? 역사가 무엇이냐는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8단원의 역사과 역사교육이에요. 그래서 7, 8단원은 오래 안 걸려요. 오늘 그래서 1단원만 해도 사실은 진도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정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7, 8단원은 근본 문제를 6단원까지 한 걸로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 요때는 조금 속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묻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이런 건데, 제가 판사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저기에서는 키워드 2개라고 했습니다. 설명, 이해. 이 두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9단원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한 번 더요. 무엇까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사고는 뭔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이쪽이 더 근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단어는 이해가 먼저고 사고가 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두 개는 아주 동일하게 밀접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9단은 이해, 10단은 사고. 그러면 사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11단원부터는 문제라는 관점과 중요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한 개씩 있어요. 자, 11단원은 제목 그대로 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거기에는 또 아까 아시는 분들이 제법 많던데
딱 네 가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안다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역사 서술은 이 부분을 특화해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사실 이제 역사적 사고 중에서 내러티브적 사고, 이게 시험 문제에 3년 전인가 또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 내러티브라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이 있어 왔잖아요. 첫 걸음에서 그걸 정리를 조금 했는데, 내러티브는 처음에 뭐다? 서술이다. 근데 이제 이게 서술이었다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의 수업 방식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 사고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특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단원? 12단원은 내러티브에 대한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러티브, 역사의식 이런 부분들도 볼 거예요. 그래서 리젠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3단원도 문제 문항수로는 한 3번 정도 되는데요. 내용은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로만 볼 거다. 유럽이라는 나라로만 볼 거다. 이게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아니야. 역사는 동양과 서양이 상호간에 끊임없이 관련을 가지고 발전했다. 특히 16세기 이후로는 이 관련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신학로 개척, 대항해 시대 이후로는 역사는 철저하게 더 상호 관련성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 라고 하는 관점이 나왔죠. 문제 지점과 답은 사실은 이 단어로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뭘 극복하려는 게 숨어 있다? 유럽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려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사 교육의 변천 부분은 여기는 저는 거의 뭐 이해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진짜 이거 변천 자체는 이해보다는 더 변화 과정 자체를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그 부분. 그래서 2022까지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프린트로 나중에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교육의 연구 방법론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습니다. 질적 연구. 그래서 질적 연구 중에서 혹시 기출로 암기 이미 하고 계신 분, 혹시 대학에서든 대학원에서든 역사 연구 방법론 한번 크게 볼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질적 연구의 혹시 출발점을 혹시 배우신 분? 보통 질적 연구는 어떤 부족, 어떤 민족을 연구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족, 그 민족과 함께 어떻게 하죠? 생활하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민족지학적 방법, 자연주의적 방법.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는 통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면, 질적 연구는 내가 그 부족에 있는 것처럼 교실 수업 현장에 연구자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계속 수업을 하면서 연구하는 게 질적 연구죠. 그래서 그게 딱 한 번 나왔어요. 91년도부터 2026년 시험 문제까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길어봤자 1시간이고요. 정말 뭐 한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1년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한다면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뭐 이제 워낙에 AI가 발달을 하면서 내가 뭐 동영상 하나를 봤다 그러면 계속 꼬리에 물고 계속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데, 한 번 딱 뭘 봤느냐 하면 최근에 사투리에 대한 게 있길래 재밌어서 막 읽으면서 봤어요. 내가 잊혀진 사투리도 막 얘기하네. 그랬더니 뜨고 또 안 봤더니 또 뜨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들어가면 계속 사투리 버전만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사투리 버전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옛날 표현 방식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제가 뭐 경상도 부산 사람이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는데, 부산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절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야, 종건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간지럽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부르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른다? 김종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막 저는 속으로 엄청 웃은 거지. 과연 이 정서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종근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나 너 사랑해. 이런 느낌의 호칭이고, 웬만한 관계면 그냥 어떻게 한다? 야, 김종거! 이렇게 그냥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서를 안 겪어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건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감에 따라 다른데, 표준어로는 문둥입니다. 근데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는 문디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문디야. 이러면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현상이에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문디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 자, 보세요.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이라면, 김종훈 쌤 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첫날 어떻게 문둥이라고 하고 공부해라고 하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보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진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하고 애정이 가는 사람한테 어이구 문디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별로 관계없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문디 자체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 보는 관계에서 이 문디야 공부해라고 하면 이게 사랑스럽다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쓰시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쓴다? 사랑한다라고 쓸 건데, 하필 내가 뭐라고 썼다? 사랑한다 표준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답에다가 뭐라고 썼다? 어이구 문디야 라고 적었어요. 오답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오답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점수 채점하면 저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야죠. 근데 저는 계속 화나죠. 왜? 사랑한다 맞는데? 왜 까여야 되지? 이런 항변은 잘못된 항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표준어로 사랑한다를 적는 것과 내가 의구문디야 라고 적는 것은 그 근본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그 질문에서 이해한 바가 다르다 같다? 이해한 바는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역사교육론의 접근은 이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문디야 적는 순간 틀렸죠. 그러니까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뭘 하는 게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오답이 나온다. 문디야라고 적는다. 근데 암기만 하면 이걸 사랑하라는 걸 적는 건지 미워하라는 걸 적는 건지 몰라서 엉뚱한 답을 적는다. 그래서 둘 다 필수다. 그러면 저희 수업 방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든 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면 오늘 공부는 뭘 하는데 초점이 돼야 된다? 이해. 이해가 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단계에서는 뭘 초점에 맞춰라? 암기. 그리고 그 암기를 하라는 것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가능하면 내가 아니라 이들이 그래도 교수님들이잖아요. 쓴 용어를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추체험이야? 왜 감정이입이야? 올해 문제 중에서 논란이 많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교사교육 과정이잖아요. 왜 그것만 답이 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점은 그것만 답으로 해도 되고요. 더 넓혀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채점은 여러분들 주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넓어질 수 있는 것과 넓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교론이 항상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의 최종 결론, 이해만으로도 안 되고 암기만으로 하면 길을 못 찾고 둘 다를 해서 마지막에 나의 표현은 어떻게 해라? 책에 있는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는 암기를 동시에 해주세요. 됐죠? 이제 역교론 수업 없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만 1년 내내 해도 될까요? 또 하나겠죠? 네, 오늘 환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차근차근 같이 또 가시면 됩니다. 쉬었다가 이제
일단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